녀석들은 나를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꼭 믿을 만한 가정부 취급하며 화분에 물 주는 것과 문단속이나 잘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장시간 비행은 힘드세요. 그냥 집이나 보세요. 그들은 검은색 SUV를 타고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 교토의 멋진 풍경과 신선한 해산물에 대해 웃고 떠들면서 떠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만 흔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우편함에서 그들의 비행기표를 발견했다. 아직 도장도 찍히지 않은 인터파크 투어 봉투에 담긴 채로 나는 그것들을 마치 남의 문제인 양 1분간 멍하니 바라보았다. 출발은 3일 후. 교토행, 성인 2명, 아이 2명, 나란히 붙은 좌석.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연히 그럴 리가. 나는 표를 집 안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놓고 녹차를 끓였다. 내 나이가 되면 가슴을 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한다. 녹차를 끓이고 손떨림이 멈추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그 여행사의 번호를 찾을 때도 손이 떨렸다. 이 표들 취소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여직원은 놀란 듯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고객님? 아니요. 나는 그냥 취소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침묵이 흘렀고 이내 정중하지만 거의 겁에 질린 듯한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취소 확인 번호를 받아 적었다. 그러고 나서 녹차를 한 잔 더 타서 아들 민호를 재우곤 했던 흔들의자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다. 장식장 위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젊고 미소 띈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여기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집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았다. 아내, 간호사, 비서, 요리사, 망가진 장난감과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는 해결사,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그저 할머니, 혜선도, 엄마도 아닌 배경 속에 존재하며 소리 죽이고 순종하는 그들은 내가 조용히 앉아 소식을 기다릴 거라 생각했다. 가족 단톡방으로 전송될 파란 하늘 사진 같은 것들. 보고 싶어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메시지들. 나를 데려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취소된 표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여권을 보관해 두는 서랍을 열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다. 내 예금 계좌에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적금도 몇 천만 원 더 있었다. 빚은 없었다. 내게 의존하는 사람도 더 이상은 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교토행 1인 복도 좌석. 다음으로 이웃집 영숙 씨에게 전화해 화분에 물을 좀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럼요, 언니. 어디 가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냥 잠깐 여행 좀. 내가 말했다.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쌌다. 편한 신발, 가장 아끼는 스카프, 그리고 남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그 남색 원피스. 슬퍼서가 아니라 그 옷이 나를 돋보이게 만들었고 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옷을 입는 법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비행 전날 밤, 나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부드러운 바람이 담쟁이 덩굴을 스쳤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다. 전화할지도 안 할지도 상관없었다. 처음으로 나는 뒤에 남겨지지 않았다. 아침이 부드럽게 밝아왔다. 나는 문을 잠그고 이웃을 위한 메모를 남기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탑승부 직원이 내 여권을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젊은이들이 혼자 여행하는 노인을 볼 때 짓는 그 판에 박힌 미소를 지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손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걸어 나갔다. 한 손으로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탑승권을 방패처럼 든 채 거의 30년 만의 비행이었다. 공항은 시끄럽고 금속성이며
온통 유리와 안내방송, 그리고 얽히고 설킨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마치 이곳에 속한 사람처럼 그 사이를 헤쳐나갔다. 소속된 척하는 것이 싸움의 절반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투명 인간으로 지내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나는 복도 쪽 좌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머리 위 짐칸에 가방을 쑤셔 넣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 내 옆자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어 있었다. 그때 30대 중반의 결혼 반지를 끼고 조용한 눈빛을 한 젊은 남자가 한숨과 함께 옆자리에 앉았다. 긴 여행이신가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동할 때 그가 물었다. 충분히 길죠. 내가 말했다. 그는 미소 짓더니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었다.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비행 내내 거의 잤다. 깊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런 잠. 슬픔이 분노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잠. 잠에서 깼을 때 우리는 동해 위에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끝없는 푸른색. 내가 정말 해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나는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진을 찍으러 온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교토공항에서 나는 더 천천히 움직였다. 실내인데도 공기가 달랐다. 나는 택시를 타고 뒷골목에 있는 소박한 료칸으로 갔다.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했다. 안내 데스크의 여자는 영어를 할 줄 알았고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마치 그 말이 아직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여행 가방을 벽 옆에 두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울지 않았다. 그저 타일 바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슬픔이 항상 눈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저 가만히 앉아 원치 않는 존재임에도 미소 지어야 했던 모든 생일과 명절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슬픔이다. 그날 저녁은 걷는데 보냈다. 멀지 않은 불과 몇 블록, 작은 식당을 발견했다. 오니기리와 차를 주문했다. 웨이터는 친절했다.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휴대폰을 보지 않고 천천히 먹었다. 어차피 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이 깼다. 이곳의 빛은 달랐다. 더 부드러웠다. 나는 창을 열고 빛을 들였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짓을 했다. 립스틱을 발랐다. 아주 조금. 삶의 모든 것이 베이지색과 미안함으로 변하기 전에 바르던 그 색깔. 나는 프런트 데스크에 추천할 만한 곳을 물었다. 관광지가 아닌 조용한 곳으로 젊은 여직원이 무언가를 적어주었다. 기온거리 쪽을 가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오래됐고 아주 평화로워요. 그래서 나는 갔다. 낡은 목조 가옥들, 구불구불한 골목길, 문간에서 잠든 고양이들, 꽃과 잎 빠진 화분들. 모든 것이 느리고 고집스럽게 아름다웠다. 나는 발이 아플 때까지 걸었다. 그러고 나서 돌계단에 앉아 그저 존재했다. 햇볕에 행복하고 시끄러운 젊은 연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너무 늙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집이나 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손녀 수진이가 생각났다. 16살, 늘 내게 이상한 필터 사진이나 혀를 내민 사진을 보내는 아이. 내가 여기 있는 걸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아마 웃겠지. 아니면 눈을 흘기거나.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아까 사둔 엽서를 꺼냈다. 편지를 쓸 계획은 없었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할머니가 어디 있게? 교토야.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즈넉한 곳이란다. 잘 지내길 바라. 할머니가 아들 민호나 며느리 지원에게는 쓰지 않았다. 그들은 알 필요가 없었다. 우체통은 카페 근처에 있었다. 나는 엽서를 넣고 커피를 주문해 천천히 마셨다. 모든 것이 조용했던 아침,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온 나는 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면도하면서 부르던 그 옛 노래,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나는 젊지 않았다. 특별히 용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누군가를 만날 계획은 없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인생은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고 무언가를 작동시키기 전에 당신에게 의견을 묻는 법이 거의 없다. 그 일은 교토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아침 식사 때 일어났다. 나는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필요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내 맞은편 다음 테이블에 내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은발을 틀어 올려 흐트러짐 없는 롤빵 머리를 하고 코끝에 걸친 반달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르시네요. 그녀가 퉁명스럽지 않게 말했다. 나는 약간 재밌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적은 것보단 낫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네요. 그게 시작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자인지였고 나처럼 혼자 여행 중인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었다. 남편과는 사별했다고 마치 여권에 찍힌 또 하나의 도장처럼 무심하게 덧붙였다. 그녀에게는 일부 여성들이 좋은 향수처럼 두르는 그 건조하고 확신에 찬 자신감이 있었다. 압도적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다. 멀지 않게 그저 조용한 거리를 아침 산책하는 정도. 나는 그녀가 사물을 주목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엽서에나 나올 법한 명소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이가 지나치는 세세한 것들. 라일락색으로 칠해진 부서진 덧창, 조각상 옆에 잠든 개. 그녀는 SNS에 올릴 무언가를 포착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점심에는 등나무 덩굴로 뒤덮인 테라스에 앉아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마셨다. 그녀는 자기 학생들, 특히 자기가 몰래 가장 좋아했던 말썽꾸러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고향집 정원, 아무리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결코 협조하지 않는 토마토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족들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잘 지내요? 내가 말했다. 내가 여행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녀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과장되게 반응하지 않고 그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당신은 여기 있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그들이 틀린 거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내 분수를 지키며 살았던 모든 세월을 생각했다. 내가 요리는 했지만 정작 앉아서 즐기지는 못했던 생일 파티들. 내가 돈은 됐지만 초대받지는 못했던 여행들. 얼마나 자주 그냥 바빠서 그래. 혹은 당신이 여기 필요하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가. 하지만 나는 필요하지 않았다. 정말로는 돌봄, 식사 준비, 의지가 되는 존재, 그 이상으로는. 다음 날 아침 윤자 씨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팔 밑에 지도를 끼고 있었고 눈에는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타이페이, 그녀가 말했다. 멀지 않아요. 난 늘 고궁박물원에 가보고 싶었어요. 당신도? 내가 망설였다. 왜 안 되겠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70대가 넘은 두 여자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처럼 편도 좌석을 구매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그 일에 대해 웃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굳어 있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굳어버린 낡은 근육처럼.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 지원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몇 주 만에 온 연락이었다. 어머니, 베란다 화초에 물 주셨어요? 요즘 스프링클러가 좀 이상해서요. 어떻게 지내시냐는 말도 어디 계시냐는 말도 없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짐을 쌌다. 남색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접고 진주 목걸이를 감싸고 신발을 비닐봉지에 말아 넣었다. 수년간의 실용적인 여행에서 배운 오래된 습관.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음미하기 위해서
내 방구석에는 작은 꽃병에 신선한 데이지가 꽂혀 있었다. 윤자 씨가 준 선물이었다. 이유 없이도 꽃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여서요.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전원을 껐다. 어떤 울림도 알림도 없었다. 오랜만에 나는 끼워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타이페이행 비행기는 9시 직후에 떠났다. 우리는 조용한 객실에 나란히 앉았다. 가방은 머리 위에 올려두고 우리 사이에는 단팥빵이 든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윤자 씨는 일본어 추리 소설을 읽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부드럽고 황금빛의 차박과 졸린 마을들로 수놓인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예전에 벼룩시장에서 사온 그림 같았다. 값싼 액자였지만 속은 아름다웠다.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내가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것이 윤자 씨의 편안함이었다. 그녀는 침묵을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질문으로 압박하지도 않았다. 비행기가 흔들렸을 때 그녀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말없이 마지막 남은 빵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고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타이페이는 따뜻한 공기와 좁은 거리로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 호텔은 오래되고 매력이 넘쳤다.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고 열쇠는 가죽고리가 달린 묵직한 노쇠인 그런 곳. 우리 방에는 붉은 지붕과 건물 사이에 걸린 빨랫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난 옥배추를 보고 싶어요. 윤자 씨가 침대 위로 가방을 던지며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절대 입지 않을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하나쯤. 우리는 둘 다 했다. 고궁박물원은 붐볐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유명한 옥배추 앞에 서 있자니 내 안에 무언가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외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인식에 가까웠다. 아름다움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느낌. 때로는 조용하고 필연적이며 목이 매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걸었다. 웨이터가 윤자 씨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녀가 능숙하게 받아치는 카페에 들렀다. 그녀는 그런 재주가 있었다. 자신이 젊다고 꾸미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젊게 느끼게 만드는. 나는 그것이 부러웠다. 그날 밤 우리는 인파에서 멀리 떨어진 강 반대편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했다. 뜨끈한 우육면과 작은 잔에 담긴 고량주, 평소보다 쉽게 터져나오는 웃음. 당신 지금 달라 보여요. 윤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요? 더 꼿꼿하게 앉아 있어요. 덜 움츠러들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방에 돌아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24통. 14통은 며느리 지원이에게서 나머지는 아들 민호에게서 온 것이었다. 음성 메일은 듣지 않았다. 그냥 메시지들만 훑어보았다.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음성 메모 하나. 피곤하고 딱딱하게 끊어지는 아들의 목소리. 엄마, 제발 전화 좀 주세요. 애들이 불안해해요. 우린 엄마가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느끼려 애썼다. 분노, 슬픔, 죄책감.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거리감이었다. 잔인함이 아니라 그저 숨 쉴 수 있는 공간. 다음 날 윤자 씨는 늦잠을 잤다. 나는 지도 대신 코를 따라 도시의 조용한 곳을 돌아다녔다. 리넨 치마와 은, 귀걸이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다. 둘 다 사지는 않았지만 입어보기는 했다.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소음을 피해 언덕 위 조용한 사찰로 올라가 나무 아래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내가 말했다. 꼭 풍경을 뜻하는 건 아니었다. 이게 빠져 있었어요. 윤자 씨는 내가 무슨 뜻인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왔을 때 메시지가 또 와 있었다.
또 아들 민호였다. 엄마, 우리 휴가 일부러 취소하신 거예요? 공항 갔다가. 아무튼 제발 전화 주세요. 걱정돼요. 나는 휴대폰을 껐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윤자 씨가 말했다. 자, 다음은 어디죠? 나는 잠시 생각했다. 호이안이요? 내가 말했다. 베트남 전통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그럼 갑시다. 호이안은 오랜 친구처럼 우리를 맞이했다. 따뜻하고 조금 어수선하며 이해할 필요 없이 느낄 수 있는 음악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내린 비로 보도블록이 반짝였고 공기조차 조용한 저항감으로 흥얼거리는 듯했다. 마치 도시가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는 노란색 벽과 등불이 걸린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우리 방에는 아이들이 녹슨 벤치 사이로 공을 차는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나는 첫날 저녁, 지붕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뭇집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빠른 베트남어를 들으며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다. 그날 윤자 씨는 몸이 좋지 않았다.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미열과 쑤시는 관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손을 내저었다. 이보다 더 심한 적도 있었어요. 나가요. 도시 구경해요.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타이페이에서 산 책을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읽어주었다. 느리고 조용한 오후, 그녀는 문단 중간쯤에서 잠이 들었다. 최근 며칠 새 본 모습 중 가장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병원에 있던 남편이 떠올랐다. 그 조용한 호흡, 아무도 시로 쓰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그 작은 돌봄의 몸짓들. 나는 그때 무언가를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다. 아이들, 손주들, 남편, 심지어 개까지도. 하지만 지금 윤자 씨의 침대 곁에 앉아 차를 따르고 천을 재는 이 일은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우리를 위해 요리를 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오랜 지인인 것처럼 미소 짓던 길모퉁이 상인에게서 산 재료로 끓인 간단한 죽과 반찬. 우리는 발코니에서 쇼를 두른 채 식사했다. 윤자 씨는 한결 나아져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도 강해졌다. 고마워요. 식사를 마친 후 그녀가 말했다. 죽 때문에요? 떠나지 않아서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까쭈 씨의 TRU 소리에 잠이 깼다. 슬픔 그 자체보다 더 오래된 어딘가에서 오는 듯한 그 잊을 수 없는 우울한 음악, 아래 광장에서 한 남자가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군데군데 갈라졌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노래는 어쨌든 내게 닿았다. 나는 아침 추위에 팔짱을 낀 채 맨발로 발코니에 서서 그 음악이 내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윤자 씨가 외출할 준비가 되었을 때쯤 도시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아직 회복 중이었고 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한 사원을 지났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향 연기가 거리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한 여자가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고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감싸준 듯 두 손바닥을 모으는 것을 지켜보았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다. 새로운 메시지 5개. 또 며느리 지원이었다. 어머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 민호에게서 어머니 뜻은 잘 알았어요. 내가? 나는 그들이 내가 무슨 뜻을 전달하려 한다고 생각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자 씨는 내가 메시지를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묻지 않고 그저 차를 따라 컵을 건넸다. 그날 밤 우리는 빨랫줄이 널린 골목 사이에 숨겨진
음악이 있는 작은 바를 찾았다. 메뉴판도 관광객도 없었다. 그저 잔을 부딪히는 현지인들과 녹슨 비단 같은 목소리를 가진 한 여자뿐이었다. 그녀는 갈망에 대해, 버려지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 대해 노래했다. 나는 그곳에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심장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모든 말을 이해했다. 그 편지는 3번 접힌 채 밤사이 우리 게스트하우스 방문 틈으로 밀어 넣어졌다. 우표도 봉투도 없이 그저 급하게 쓴 익숙한 필체로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기 전부터 알았다. 내 아들 민호였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펴보지 않은 편지를 무릎 위에 둔 채. 윤자 씨는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매만지며 바삐 움직였다. 그녀도 편지를 보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피부에 멍이 드는 것을 볼 때처럼. 보이긴 하지만 만질 수는 없는.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폈다. 길지 않았다. 그가 서류 양식을 채울 때 쓰던 그 차가운 정중함으로 쓰인 3개의 짧은 문단. 엄마, 뭘 하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수진이는 울었어요. 그냥 화가 나신 줄 알았는데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저희를 벌 주려는 거라면 엄마 뜻은 잘 알았어요. 집에 오세요. 얘기 좀 해요. 제발. 민호가? 그게 다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자신들이 그렇게나 쉽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여행에서 제외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그저 내가 사라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마치 그들의 거절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보다 내 부재가 그들을 더 당황하게 만든 것처럼.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침대 옆 서랍에 넣고 일어섰다. 윤자 씨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실망스러운 아들의 형편없는 글솜씨를 애도하실 거예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나조차 놀랄 만큼. 우리는 안뜰에서 아침을 먹었다. 머리 위 덩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따뜻한 빵과 진한 커피 냄새가 아침을 부드럽게 감쌌다. 윤자 씨는 현지 트램 노선에 대해 그리고 타일 박물관에 가고 싶다는 듯한 얘기를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편지와 내 삶에서 내 부재가 가져온 그 고요함에 머물러 있었다. 사실 나는 누구를 벌주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매년 좁아지는 식탁에서 내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떠났다. 생일은 문자 메시지가 되었고 명절은 올해는 너무 바쁘네 내년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휴가, 그 즐거운 가족적인 휴가조차도 내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용한 양해와 함께 찾아왔다. 내가 엄마이기를 할머니이기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저 나를 보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그날 늦게 나는 강가의 돌담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배들이 천천히 떠다녔다. 비둘기들이 내 발치에서 부스러기를 두고 다퉜다. 내 두 손은 물처럼 고요하게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수진이를 생각했다. 16, 반짝이는 눈과 과한 아이라인.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녀석은 내게 달걀 프라이 하는 법을 물었었다. 나를 달걀 장인이라고 불렀지. 녀석은 표에 대해 몰랐다. 내가 여행 전체를 취소했다는 것도 몰랐다. 아마 그들이 나를 초대하는 것을 잊었거나 내가 거절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입력했다. 얘야, 할머니 괜찮아. 여행 중이야. 화난 것도 숨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하늘이 좀 필요했어. 걱정 마. 사랑한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전송을 눌렀다. 30분쯤 뒤에 윤자 씨가 작은 종이봉투 2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반서예요. 그녀가 말했다. 호이안을 떠나기 전에 이건 먹어봐야죠. 우리는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며 말없이 먹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매니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혜선 손님, 그가 말했다.
며느님이 전화하셨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는 망설였다. 다시 전화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하더니 이내 돌아서 갔다. 나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다. 필요에 의해 기대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해지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얻는 그런 잠. 아침에 윤자 씨는 2개의 버스 시간표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나트랑행, 하나는 다낭행이었다. 골라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아래 거리는 구운 옥수수와 버스 브레이크 냄새가 났다.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의 삶. 다낭이요? 내가 말했다. 내가 하기엔 너무 늙었다던 게 또 뭐가 있는지 보러 가죠. 다낭은 뼛속까지 불타는 듯했다. 단순히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 열기는 따뜻한 손처럼 우리를 짓눌렀다. 모든 골목, 모든 창문, 돌길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모든 밤늦은 목소리에서 맥동하는 그 삶 때문이었다. 이곳은 봐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저 대담하고 자랑스럽고 거침없이 존재했다. 우리는 늦은 오후에 도착했다. 우리 호텔은 빵집과 가죽 및 먼지 냄새가 나는 작은 신발 가게 사이에 끼어 있었다. 방은 소박했지만 발코니에서는 야자수가 있는 안뜰이 내려다 보였고 그 향기는 멀리서 들려오는 전통 악기 소리와 뒤섞였다. 윤자 씨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이런 데선 귀걸이를 해야지 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욕실로 사라졌다가 몇 분 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춤추는 은색 링 귀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나는 그에 어울릴 만한 것이 없었지만 머리를 뒤로 넘겨 핀으로 고정하고 립스틱을 발랐다. 교토에서 가방 바닥에서 찾았던 바로 그 립스틱. 이제 거의 다 썼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것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계획 없이 나섰다. 거리는 살아있었다. 시끄러운 관광객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도시가 해가 진 뒤 숨 쉬는 방식으로 우리는 손뼉치는 소리를 따라갔고 안뜰 식당에 다다랐다. 그곳에서는 작은 그룹이 전통춤을 공연하고 있었다. 팁을 위해서도 카메라를 위해서도 아닌 서로를 위해서. 한 여자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 짓거나 꾸미지 않았다. 그저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사과 따위 없이 오로지 자신을 위해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듯한.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윤자 씨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우리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나는 자세히 보았다. 그녀는 적어도 70대 중반은 되어 보였다. 그녀의 발은 약속의 힘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관중은 박수를 쳤다. 나는 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심장이 갑자기 너무 벅차올라서. 다음 날 우리는 오행산, 마블 마운테인스를 방문했다. 그곳의 석상들은 조각과 아치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내 안에 잠긴 모든 이야기를 생각했다. 수년간의 조용한 인내, 의무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실망감을 억눌렀던 세월. 나는 마치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 그 정원을 걸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어르신이라 부르거나 내가 연약하다는 듯이 팔을 부축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연약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줄무늬 차양 아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윤자 씨는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때 그 가족이 보였다. 4명, 부모 둘, 10대의 아이 둘.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살짝 앞서 걸었다. 여자아이는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광경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헤어스타일, 날카롭고 갈색이고 너무나 익숙한. 숨이 멎었다. 그녀가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었다. 하지만 순간 나는 그 낯선 사람에게서 며느리 지원이의 실루엣을 보았고 가슴이 조여왔다. 상처 때문이 아니라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그것은 지나갔다. 호텔에 돌아오니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할머니, 지금은 어디 계세요? 호이안에서 찍은 사진 정말 멋져요. 우리 미술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감각이 정말 좋으시래요. 곧 전화 드려도 돼요? 나는 미소 지었다가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녀석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없었다. 윤자 씨, 당연하죠. 나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거기에 있었다. 호이안의 발코니에 서 있는 나. 한 팔은 철제 난간에 올리고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언제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있었다. 포즈를 취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하는. 나는 답장을 썼다. 지금은 다낭이야. 덥고 고집세고 아름다운 소음으로 가득한 곳. 내일 전화할게. 너도 여기 좋아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누군가는 뒤에 남아 모든 것을 지탱해야 했기에 내가 가보지 못한 모든 장소를 생각했다. 먼저 가요. 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던 순간들. 괜찮지 않았을 때조차도 내가 돈은 댔지만 초대받지 못했던 휴가들. 내가 계획을 도왔지만 구석자리에 앉아야 했던 결혼식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다낭에 와 있었다. 나를 용감한 할머니라고 불러준 노점상에게서 산 부드러운 면 잠옷을 입고 나는 눈을 감고 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일 나는 춤을 출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받지 않는 전화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오전 중반쯤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민호, 내 아들, 같은 이름, 같은 번호, 같은 침묵. 내가 그냥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이틀 동안 26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연이은 음성 메일, 나는 단 하나도 듣지 않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더 이상은 그저 들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지쳤을 뿐. 내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윤자 씨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챙이 넓은 밀짚 모자에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하늘거리는 리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강가에 시장이 열린대요. 그녀가 말했다. 흥정 좀 하고 싶은 기분이라. 우리는 그곳까지 천천히 걸었다. 내 샌들이 오래된 돌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고 태양은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내 목덜미를 핥았다. 시장은 살아있었다. 세련되지도 잘 정돈되지도 않은 진짜였다. 가격을 외치는 남자들, 웃는 여자들, 끈적끈적한 손으로 가판대 사이를 질주하는 아이들.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매듭에서 실 한 올이 풀려나는 기분. 나는 스카프를 하나 샀다. 금자나처럼 밝은 노란색. 평소에 매던 색은 아니었지만 마치 내 삶에 속한 것처럼 빛을 머금고 있었다. 윤자 씨가 바구니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나는 빛바랜 파라솔 아래 앉아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마 습관이었거나 아니면 희망이었거나 음성 메모가 와 있었다. 이번에는 민호가 아니라 수진이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확신이 없는. 할머니, 이거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좀 패닉 상태예요. 할머니가 뭔가 증명하려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생각에 할머니는 그냥 뒤에 남겨지는 거에 지치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 속 할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보이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1분만이라도. 나는 2번 그리고 다시 1번 들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무언가를 깨뜨렸다. 1분만이라도. 나는 윤자 씨가 과일을 찾으러 가는 사이 혼자 호텔로 돌아왔다. 나는 노란 스카프를 무릎에 올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가 두 번째 울림에 받았다. 할머니! 목소리가 흔들렸다. 배경 소음이 들렸다. 주전자 끓는 소리, 타일 바닥을 가로지르는 누군가의 발소리. 나다, 얘야. 오 마이 갓. 잠깐만요. 전화기가 덜컹거렸다.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조용. 할머니 완전 잠수 타신 줄 알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녀석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수 탄 거 아냐. 내가 말했다. 그냥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걸 찾았어. 뭘요? 나 자신. 녀석은 잠시 조용했다. 이해해요. 녀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보단 제가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우리는 15분 동안 학교 얘기, 녀석의 그림 얘기, 녀석이 좋아하지만 녀석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의 얘기를 했다. 평범한 것들, 소중한 것들. 그러다 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곧 돌아오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돌아오시면 뵐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얘야.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기분이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진실한 무언가가 오갔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 진짜 진실은 항상 공기를 맑게 하니까. 윤자 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과일이 가득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승리. 그녀가 선언했다. 우리는 발코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다. 일몰이 하늘을 붉게 불태웠다. 이제 그들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잠시 후에 말했다. 누구요? 내 가족. 그녀는 천천히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도 됐죠? 그날 밤 잠을 많이 자지 못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 변화, 새로운 무게감 때문이었다. 무겁지는 않지만 단단한. 너무 오래 표류하다가 마침내 발밑에 바닥을 찾은 것처럼. 아침에 나는 그 노란 스카프를 둘렀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그럴 수 있어서. 호이안은 부드럽고 아팠다. 타이페이는 우아하고 느렸다. 하지만 다낭은 내게 열기와 천둥을 주었고 사과 속에 갇혀있던 내 일부를 흔들어 깨워놓았다. 그리고 이제 목에 스카프를 단정히 메고 표를 손에 쥔 채 우리는 호치민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윤자 씨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는 법이 없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우린 통일궁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나는 건축물을 보면 콧노래가 나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호치민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중했다. 마치 도시가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거리는 좁았고 건물 사이에 속삭임이 오가는 듯했다. 공기는 향신료와 돌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피곤한 삼촌처럼 보이는 남자가 운영하는 작은 여관에 체크인했다. 우리 방에서는 옥상과 빨랫줄이 보였다.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풍경. 꾸며지지도 닦이지도 않은 진짜. 그날 저녁 윤자 씨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테라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려고가 아니라 내가 보고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메시지들을 훑어보았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이상한 종류의 자유다. 하지만 한 메시지가 나를 붙잡았다. 민호에게서 온 것이었다. 단 한 줄. 엄마, 우리가 엄마를 잃은 거예요? 거기에는 분노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작은 소리, 아마도 인식.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공책을 폈다. 호이안에서 샀지만 한 단어도 쓰지 않았던
이제 나는 시작했다. 내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 내가 항상 피곤했던 건 아니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지쳤을 뿐이다. 당신들이 나를 구식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했어야 할 말을 삼켰다. 나는 당신이 5살 때 마당에서 찾은 돌을 보물이라며 내게 주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게 당신이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준 마지막이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계속 썼다. 아침에 우리는 통일궁으로 올라갔다. 쉽지 않았다. 언덕은 가팔랐고 무릎이 쑤셨다. 하지만 나는 계속 갔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얼마나 많은 손이 이 건물을 다듬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복도와 장식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서서 아무도 서두르지 않을 때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윤자 씨는 빛과 그림자가 드리운 벤치에 앉아있는 내 사진을 찍었다. 뭔가 중요한 걸 기억해낸 사람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결코 뒤에 남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그날 밤 여관에 돌아오니 수진이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다. 할머니, 아빠가 뭔가 정말 변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한테 할머니한테서 연락 왔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했죠. 아빠가 무서워 보였어요. 뭐랄까, 그냥 꽃다발 사과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할머니는 화나신 게 아냐. 그냥 끝내신 거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았길 바래요. 괜찮고 말고 완벽했어. 나는 윤자 씨가 그날 아침에 찍어준 사진으로 답장했다. 언덕 꼭대기에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서 있는 나. 통일궁을 배경으로 평온한 내 얼굴. 캡션 없이 그냥 이미지뿐. 그녀는 하트 하나로 답장했고 그것으로 정확히 충분했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머리 위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천장 선풍기를 바라보았다. 내일 우리는 해안으로 향할 것이다. 윤자 씨가 바다를 다시 보고 싶어 했다. 나는 좋다고 했다. 풍경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무언가를 다시 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낭으로 가는 이른 버스를 탔다. 윤자 씨는 바닷바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았다. 길은 멀고 좌석은 딱딱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풍경이 평평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야자수 숲이 관목으로 그리고 염전으로 변하다가 마침내 넓고 푸르게 숨쉬는 해안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오래된 항구 근처의 게스트 하우스를 찾았다. 방에서는 소금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발코니에서는 해질 역해 들어오는 고기잡이 배들, 지친 약속처럼 늘어진 그물들이 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한 손은 난간에 얹고 바람이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예상보다 조용했다. 파도는 거세지 않고 그저 꾸준하고 집요했다. 윤자 씨는 바다 유리 조각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맨발로 걸으며 차가운 물이 발끝을 간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근처에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한 부부가 10대처럼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에 대한 답처럼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함께 걸었다. 나는 낮은 바위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해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등 뒤 어딘가에서 윤자 씨가 다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호치민으로 가는 기차에서 불렀던 그 노래. 그것은 바람의 실려와 갈매기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결국 꺼내 들었다. 또 민호였다. 제발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주세요.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음성 메모 앱을 열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대본도 없었다.
리허설도 없었다. 나는 그저 말했다. 민호야, 화난 거 아니다. 하지만 난 변했어.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요청받기를, 필요해지기를, 보여지기를 기다리며 보냈단다. 가끔은 그랬지만 대부분 나는 너희 삶의 배경이었어. 널 죄책감 느끼게 하려는 게 아냐. 사실이니까 하는 말이다. 사랑한다. 언제나 그럴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내게 줬던 그 역할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내 삶에 내가 필요하다면 그건 예비 계획이나 애 보는 사람이나 비상 연락망에 적힌 이름이 아닐 거다. 한 인격체여야 할 거야. 온전한, 이해하길 바란다. 잘 자라. 나는 전송을 눌렀다. 바다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윤자 씨는 램프 불빛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보냈군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책을 덮었다. 기분이 어때요? 20년 동안 삼켜왔던 말을 마침내 뱉어낸 기분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진작 그랬어야죠. 그날 밤 나는 끝없이 이어진 닫힌 문들이 늘어선 복도를 걷는 꿈을 꾸었다. 나는 맨발로 천천히 걸으며 손가락으로 각 손잡이를 스쳤다. 그러자 하나씩 문들이 내 뒤에서 딸깍거리며 열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침에 민호에게서는 답장이 없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서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사진이었다. 녀석이 무언가를 그렸다. 해변에 서 있는 나.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카락은 옆으로 날리고 있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낸 것 같다. 나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윤자 씨에게 돌아섰다. 오늘 밤 춤추러 가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춤이요? 지금? 무릎이 괜찮기나 하대요. 내가 씩 웃었다. 배우게 되겠죠? 그 반은 사실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너무 젊고 너무 빠르고 스스로의 새로움에 너무나 확신에 찬 에너지로 고동쳤다. 부두 근처에 개조된 창고, 희미한 조명, 시끄러운 베이스, 그리고 벽에 달라붙은 향수와 땀, 그리고 용도 변경된 역사 같은 무언가의 안개로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갔다. 윤자 씨는 다시 은색 링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풀고 립스틱을 정교하게 발랐다. 나는 노란 스카프를 맸다. 더 이상 목에 두르지 않았다. 내가 획득한 리본처럼 머리에 묶었다. 내 드레스는 단순했다. 부드러운 면 낡았지만 깨끗했다. 시선을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그곳에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소속된다는 것이 내게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뒤편에 가까운 테이블을 찾았다. 음악은 전통 음악이 아니었다. 더 새롭고 싱커페이션이 있으며 피부 밑으로 파고들어 깨닫기도 전에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비트였다. 플로어는 붐볐다. 젊은 커플들, 중년의 관광객들, 그리고 마치 리듬이 자기들에게 월세를 빚진 것처럼 춤추는 몇몇 현지인들. 윤자 씨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발로 박자를 맞췄다. 나는 춤추는 사람들,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 웃는 방식, 그리고 몇몇이 박자를 놓치고도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뚤어진 콧수염에 낡은 신발을 신은 60대 남자가 내 또래의 여자를 빙빙 돌렸고 둘 다 바보처럼 활짝 웃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나갈래요. 내가 말했다. 윤자 씨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를요? 저기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혼자요? 네. 나는 일어서서 머리에 묶은 스카프를 고쳐매고 플로어로 걸어 나갔다. 파트너를 기다리지 않았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의 몸을 빌린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졌다. 팔다리는 뻣뻣하고 확신이 없고 숨은 얕았다. 하지만 비트가 나를 앞으로 이끌었고
세월이 낡은 코트에서 먼지처럼 떨어져 나갔다. 나는 춤을 추었다. 우아하지도 능숙하지도 않게 하지만 온전히. 한 젊은 남자가 지나가다 미소 지었다. 조롱이 아닌 진심으로.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그 손을 잡고 한 번 돌고 웃고 그리고 놓아주었다. 리듬을 이끌어줄 그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만의 리듬이 있었다. 잠시 후 윤자 씨가 합류했다. 우리는 동창회에 온 여고생들처럼 춤을 추었다. 어색하고 숨가쁘고 즐겁게. 우리는 2시간 그리고 3시간을 머물렀다. 마침내 맨발로 상기된 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몰래 들어온 10대들처럼 침대 위로 쓰러졌다. 이건 무책임한 짓이었어요. 윤자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알아요. 정말 좋았어요. 나도 알아요. 우리는 숨을 고르며 말없이 누워 있었다. 무릎이 쑤셨다. 내일이면 등이 나를 원망하겠지. 하지만 내 가슴은 활짝 열린 기분이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호에게서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서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할머니 메시지를 계속 읽고 있어요. 인쇄까지 했어요. 부엌 식탁 위에 있어요. 하루 종일 만지지도 않아요. 엄마는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쩌면 할머니가 드디어 제정신을 찾으신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이런 말 전에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나는 녀석의 말을 빤히 바라보았다. 단순하고 조용하고 진짜. 나는 답장했다. 나도 보고 싶다. 아빠한테 아직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줘. 어떤 진실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란다. 녀석은 작은 닷 모양의 이모티콘 하나로 답장했다. 웃음이 났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펜이 게으르게 돌아가며 공기를 느리고 조심스럽게 저미고 있었다. 나는 댄스 플로어를 생각했다.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순간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산을 오르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무언가를 되찾았다. 나의 기쁨. 그리고 72세에 그것은 그 어떤 것만큼이나 급진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아픈 발, 지친 근육, 그리고 마침내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은 심장을 안고 잠이 들었다. 우리는 새벽에 다낭을 떠났다. 윤자 씨는 버스를 타는 내내 거의 잤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편안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너무 많은 버스를 겪어본 여자처럼 팔짱을 끼고 나는 자지 않았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빛을 보았다. 지나가는 마을들을 보았다. 기억하지 못할 이름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장소들.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 준비하고 있었다. 부산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였다. 우리 둘 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여행이 끝나갈 때를 알 만큼 충분히 많은 도시를 보았다. 한때 당신을 앞으로 밀어붙였던 그 추진력이 더 조용하고 더 정착된 무언가로 변할 때 우리는 정오쯤 도착해 해운대 뒷골목의 조용한 거리로 택시를 탔다. 호텔은 작고 방은 평범했지만 침대는 부드러웠고 창문은 활짝 열렸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풀었다. 나중에 우리는 걸었다. 멀지 않게 그저 우리 발밑의 도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수진이가 언젠가 부산은 건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이 지은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녀석이 틀리지 않았다. 독특한 건축물들이 돌 속의 장난기처럼 모퉁이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색깔은 대담했고 형태는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예상보다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서점 2곳 사이에 끼인 작은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나는 생선을 주문했다. 윤자 씨는 수프를, 우리 둘 다 와인을 다 마시지 못했다. 대화는 가볍고 흩어졌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날씨, 기차 시간, 신발. 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우리 둘 다 끝이 가까워지기 전에 그것을 느낀 것 같았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나는 어깨에 숄을 두르고 무릎에 공책을 올려놓은 채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목록은 이제 더 길어졌다. 내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 3페이지. 내가 충분히 희생하면 그들이 나를 가까이 둘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희생으로 산 사랑은 언제나 초라하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묵살당하는 것이 싫었다. 침묵이 항상 강인함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50년이 걸렸다. 때로는 그저 인내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이다. 나는 내가 겪어온 엄마로서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엄마가 되기 위해 사라져야 했던 나를 후회한다. 나는 공책을 덮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가 아니었다. 수진이도 아니었다. 며느리 지원이었다. 평소보다 긴 메시지였다. 어머니, 저희끼리 계속 얘기했어요. 민호 씨는 이제 어머니께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잘못될 것 같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때로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저희가 어머니를 제외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이에요. 저희는 그냥 애들한테 그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계획했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나이가 두려웠어요. 어머니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게 저희의 한계를 떠올리게 해서요.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혹시 집에 돌아오기로 결정하신다면 저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무 기대 없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로요. 나는 울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지우는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자 씨는 내가 짐을 싸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집에? 결국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요? 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마지막 펀치를 날릴 때가 되긴 했죠. 내가 웃었다. 펀치 아니었어요. 그냥 문이 열린 거죠. 윤자 씨는 이틀 뒤에 떠났다. 우리는 역에서 포옹했다. 우리 둘 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다. 그저 곧 봐요라고만. 그날 밤 방에 홀로 남아 나는 아래층 바에서 마지막 와인 한 잔을 주문해 창가에 앉았다. 내 스카프는 테이블 위에, 신발은 문 옆에 있었다. 끝났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가득 찬 기분이었다. 내일 나는 표를 살 것이다. 그들이 지키라고 했던 집으로 돌아가는 표가 아니라 마침내 내 방식대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삶으로 가는 표를. 공항은 작별이라기보다는 쉼표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다. 나 자신을 어쩌면 혹은 수십 년간의 침묵 속 기다림 끝에 남겨진 그녀의 조각들을. 비행은 조용했다. 영화도 보지 않았다. 책도 읽지 않았다. 그저 엔진의 울림을 내 생각 속에 담은 채 아래의 땅이 줄어들고 평평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내렸을 때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이곳의 공기는 더 무거웠고 하늘은 더 흐릿했다. 일산의 냄새가 났다. 눅눅한 풀과 물을 너무 많이 먹은 화단 냄새, 익숙한 종류의 이침. 나는 택시를 탔다. 기사는 젊고 수다스러웠다. 나는 짧게 대답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기억들처럼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를 데려가곤 했던 빵집, 민호가 정글짐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던 공원, 지원이와 내가 나란히 서서 감기약과 임신 테스트기를 샀던 약국. 나쁜 기억들은 아니었다. 그저 이제는 멀리 있을 뿐, 마치 오래된 책 속의 다른 사람 필체처럼. 내 아파트는 내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이웃집 영숙 씨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 현관은 깨끗했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쉽게 돌아갔다. 아는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는 방마다 걸어다니며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소파 가장자리, 테이블 위에 이 빠진 도자기 그릇, 장식장 옆에 남편 사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나는 바로 짐을 풀지 않았다. 차를 끓여 창문을 열고 식탁에 앉았다. 침묵이 늘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의 메시지였다. 집에 오셨어요? 나는 답장했다. 10분 뒤. 지금 가도 돼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문 열려 있어. 녀석은 20분 만에 도착했다. 의식도 연설도 없이. 그저 우리 둘 다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길고 조용한 포옹. 녀석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떠났을 때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이었다. 할머니 리스트 마음에 들었어요. 녀석이 말했다. 내가 눈을 깜빡였다. 내 리스트? 녀석이 미소 지었다. 사진 중 하나에 할머니 공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뭐, 일부지만. 나는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지 않았다. 보여진 기분이 들었다. 저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녀석이 가방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할머니한테 영감받았어요. 녀석이 작은 스프링 노트를 건넸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조용히 물려받기를 거부하는 것들. 여자는 나이가 들면 욕망도 없어진다는 믿음. 나이 드는 것이 쇠퇴라는 생각. 내가 괜찮지 않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습관. 누군가가 내게 넌 너무 과해라고 말한 뒤에 오는 침묵. 가구처럼 대물림되는 수치심. 나는 그것들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녀석을 바라보았다. 내가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것을 지켜본 이 아이, 이 여자를 너는 괜찮을 거다. 내가 말했다. 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러셨으니까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미술학교에 대해, 녀석의 남자친구에 대해, 녀석의 엄마가 여전히 긴장하면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버릇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순간 내가 녀석의 손을 잡았다. 있잖니? 내가 말했다. 내 아빠가 아직 전화가 없구나. 녀석이 시선을 내렸다. 무서워서 그래요. 내가? 할머니가 변한 모습이요. 아빠가 전에는 애써 외면했던 모습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인가 봐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받을게요. 녀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웅얼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침묵, 그리고 민호. 그는 마치 성지에 발을 디디듯 부엌으로 들어섰다. 피곤하고 더 늙어 보이는 얼굴. 그는 말할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혼자 오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원 씨가 고집해서. 그녀가 그의 뒤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화장도 꾸민 자세도 없이 그저 진짜 모습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일어섰다. 이미 시작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여기 왔잖아요.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당신이 그냥 나를 보지 않았던 거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거창하지도 시적이지도 않은 그저 솔직한. 그것으로 충분했다. 차 끓여놨는데 내가 말했다. 주전자에 아직 좀 남았어요. 그들이 앉았다. 이 공간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호의처럼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마침내 식탁의 그 자리가 당연히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처럼 그것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1시간, 어쩌면 그보다 짧게. 어색하게 차를 마시고 너무 많은 침묵이 흐르고 우리 사이의 새로운 형태를 조용히 쌓아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거친 부분을 다듬어 주지도 않았다.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고요함을 그들이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잠시 그 안에 앉아 있도록. 민호보다 지원이가 말을 더 많이 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덜했고 문장 사이에 경청이 더 많았다. 그녀는 내 여행에 대해, 장소들, 음식, 사람들에 대해 물었다. 나는 조각들을 주었다.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전부를 누릴 자격이 없었다. 아직은. 그들이 떠날 때 민호가 문간에서 망설였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언제 저녁 드시러 오실래요? 거창하게 말고요. 그냥 우리 엄마랑 저랑. 나는 예라고도 아니요 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듯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예전과 같은 조용함은 아니었다. 너무 크게 숨쉬면 금이 가는 그 깨지기 쉬운 종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더 부드러운 정적이었다. 새로운 줄이 시작되기 전의 쉼표. 그날 밤 나는 담요를 무릎에 덮고 현관 앞 의자에 앉았다. 공책은 다시 펼쳐져 있었다. 부산에서 더 쓰지 않았었다. 이 순간을, 집으로 돌아오는 이 순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일부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이제 아는 것들. 나는 3페이지 상단에 썼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때까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떠나는 것과 도망치는 것은 같지 않다. 72세에도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떤 문은 쾅 닫을 필요 없이 그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닫으면 된다. 당신의 목소리는 사라진 게 아니다. 당신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펜으로 종이를 두드리고는 덧붙였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의 숨을 위한 것이다. 나는 공책을 덮고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밤에 피는 라일락 향기를 들이마셨다. 다음 날 오후에 수진이가 들렀다. 예고도 이유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와 신발을 벗어 던지고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 결정했어요. 녀석이 말했다. 오, 저 베를린에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거예요. 내가 녀석을 바라보았다. 눈은 긴장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먼 거 알아요. 녀석이 말했다. 그리고 엄마는 벌써 난리 났고요. 하지만 저 이거 해야 해요. 가야 해요.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래야지. 내가 말했다. 녀석이 눈을 깜빡였다. 정말요? 허락 기다리지 마. 내가 말했다. 내 삶을 놓치게 될 거야. 녀석의 입가가 천천히 환한 미소로 번졌다. 할머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녀석은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 우리는 수프를 만들었다.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녀석이 윤자 씨에 대해 물었다. 우리가 다리가 풀릴 때까지 춤췄다고 말하자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좀 전설 같아요. 녀석이 놀리듯 말했다. 아니, 내가 말했다. 그냥 드디어 나다워진 거지. 떠나기 전에 녀석은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그림이 들어있었다. 다낭의 그 해변. 하지만 물가에 새로운 인물이 서 있었다. 나. 팔을 벌리고 바다를 향해 고개를 기울인. 맨 아래에 녀석이 이렇게 썼다. 할머니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다. 녀석이 어깨를 으쓱했다. 액자에 걸 거예요. 녀석이 떠난 후 나는 그것을 장식장 위 남편 사진 옆에 두었다. 그라면 이해다 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편지를 받았다. 진짜 종이, 파란 잉크, 민호의 필체. 엄마, 차 고마웠어요. 그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해주셔서요. 이제 보여요. 용서받을 거라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요. 엄마만 괜찮으시다면
선언도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키워준 여자에게 다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한 남자의 목소리. 나는 편지를 접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어떤 침묵은 채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존중받기 위한 것이다. 나는 바로 저녁 식사에 가지 않았다. 초대가 무르익도록 내버려 두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리고 일주일이. 나는 내 화분에 직접 물을 주었다. 나를 위해 요리했다. 아침에 산책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도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들 없이 내 삶의 형태를 느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형태였다. 시끄럽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그저 꾸준하고 위험 있고 나의 것. 윤자 씨가 방콕에서 엽서를 보내왔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비밀 상속 재산을 가진 미망인인 줄 알아요. 그녀가 휘갈겼었다. 그러라고 하죠, 뭐. 뒷면에는 배서 춤추는 두 여자의 스케치가 있었다. 한 명은 노란 스카프를 두르고 팔을 들어 올린. 나는 그것을 보고 웃었고 액자에 넣어 부엌 창가에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일요일? 내가 말했다. 5시? 내가 디저트 가져갈게. 그는 놀란 듯했고 고마워했고 조심스러웠다. 그래야 마땅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너무 빨리 미소 짓지도 포옹하려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나는 한때 매주 왔던 사람처럼이 아니라 손님처럼 방들을 가로질러 걸었다. 벽에는 새로운 그림이 걸려 있었다. 가구 배치가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살아왔다. 나도 그랬다. 수진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녀석이 일어나 내 뺨에 입을 맞췄다. 제가 샐러드 만들었어요. 녀석이 공유된 비밀인 양 속삭였다. 맛없어도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저녁 식사는 괜찮았고 정중했고 조금 삐걱거렸다. 민호가 질문을 했다. 지원이가 음식을 더 권했다. 수진이가 농담을 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었다. 나는 민호가 마치 벽의 균열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나를 힐끗거리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끝날 무렵 그가 목을 가다듬었다. 어머니 공책 읽었어요.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공책? 사진 속 카운터에 있던 거요. 수진이가 좀 읽어보게 해줬어요.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녀석이 보여줬다고,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지 않으시던 말을 봤어요. 녀석답군. 그가 망설이다 덧붙였다. 마음이 아팠어요. 다행이네요. 내가 말했다. 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다행이라고요? 내가 반복했다. 그건 당신이 마침내 내 말을 들었다는 뜻이니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요. 지원이가 목을 가다듬었다. 저희 얘기 많이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더 잘하고 싶어요. 약속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당신들이 배우고 있는지 보러 온 거지.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디저트를 꺼냈다. 레몬 타르트. 너무 달지 않고 입안을 깨울 만큼 충분히 날카로운. 우리는 잠시 말없이 먹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다. 읽고 싶은 게 있어요. 녀석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이제 녀석 자신의 리스트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우리 할머니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느린 종류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부드럽게 머무는 것과 침묵하며 머무는 것은 같지 않다. 여성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빚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을 위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작아졌음을 깨닫고 새 자리를 요구해도 괜찮다. 나는 눈을 세게 깜빡였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결국 지원이가 일어섰다. 그녀가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민호가 도왔다. 수진이가 차를 더 따랐고 나는 등받이에 기댄 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펼쳐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불편한 종류가 아니라 얻어낸 종류의 사람들이 마침내 서로를 솔직하게 붙잡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공유하는 그런 종류의 내가 떠날 때 민호가 문까지 나를 배웅했다. 그는 말하기 전에 망설였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알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시간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얇은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표사본이에요. 내가 취소했던 거. 그가 그것을 빤히 바라보았다.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지우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잊지 않도록. 그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는 포옹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모든 상처를 설명할 필요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가까이 서 있었다. 집에 와서 나는 천천히 옷을 벗고 귀걸이를 빼고 이제 스카프를 접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더 늙었다. 그래.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더 현명해졌지만 차갑지 않았다. 여행 전에는 없었던 주름들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이었다. 내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 뿌리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마지막 한 페이지를 썼다. 내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것들, 공간을 원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조용히 떠나는 것, 더 큰 소리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나는 결코 너무 늙지 않았다. 그저 내가 여전히 꿈을 꾸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나는 질문받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간다.